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아니, 미움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실망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날 병원 복도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또 딸이래. 이제 대는 끊겼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혼자 울었대요. 그리고 출산 다음 날부터 집안일을 다시 시작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딸 낳은 주제에 누워만 있냐고 했대요. 제대로 된 미역국 한 그릇 못 먹고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했다고 합니다. 딸이니까요. 대를 못 이었으니까요. 웃기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버지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 냄새와 담배 연기뿐이었어요. 8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녁 7시만 되면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소주잔을 탁탁 두드렸죠. 소연아, 아버지 안주 좀 가져와. 네, 부엌으로 가서 김치를 접시에 담고 땅콩을 작은 그릇에 따라 담았습니다. 손이 닿지 않아서 의자를 끌고 와 올라가야 했어요. 8살짜리 애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답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그렇게 차린 상을 들고 나가면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따위 없었어요. 이게 뭐야? 땅콩이 이것밖에 없어? 더 가져와. 더 가져오라고요. 제가 뭐 식모예요? 엄마가 그때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애가 무슨 부엌대기예요? 제가 할게요. 닥쳐. 딸이면 집안일 배워야지. 시집 가서 뭐하게? 시집. 저 그때 겨우 8살이었거든요. 시집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아버지 술안주나 날라야 했던 거예요. 친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그나마 나았습니다. 명절날 아버지가 또 저한테 상차리라고 소리치자 할아버지가 막아섰어요. 근호야, 고집 좀 그만 부려라. 애가 겨우 초등학생인데 무슨.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애들은 버릇없어서 이렇게라도 안 가르치면. 그래도 내 딸이잖아. 딸은 남의 집 사람이에요. 남의 집 사람이래요. 제가 남의 집 사람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었구나. 그냥 언젠가 팔려나갈 물건이었던 거죠. 그렇게 2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아니, 버텼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저는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왔고 출판사 에디터로 일하며 독립했습니다. 동생 소민이도 창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따로 살았어요. 우리 자매는 둘 다 그 집에서 탈출했지만 엄마만은 여전히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탈출했는데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밤마다 꿈에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딸 주제에 남의 집 사람, 시집이나 잘 가라.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쓰러졌대. 병원에 입원했어. 뭐? 언제? 어제 아빠가 오늘 아침에야 연락했어. 혼자 못 챙기니까 우리 내려오래. 혼자 못 챙긴대요. 30년 넘게 엄마가 혼자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혼자 못 챙긴대요. 엄마는 괜찮아? 간 수치가 안 좋대. 언니, 근데 나 못 가.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 없어. 소민아, 언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왜 그 사람 돌봐야 돼? 평생 우리 무시하고 학대하던 사람을?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을 돌봐야 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지친 표정으로. 그래도 웃으려고 애쓰던 엄마. 그리고 그 옆에서 술만 처먹던 아버지. 결국 저는 창원행 KTX를 탔습니다. 엄마 때문이었어요.
절대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왜 가는 걸까? 정말 엄마 때문일까? 아니면 아직도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일까? 그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났어요. 나 자신한테요. 왜 아직도 나는 저 인간한테 흔들리는 걸까요? 창원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10년 전 제가 도망치듯 떠날 때 그대로였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화분, 누렇게 바랜 현관 신발들. 이 집은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썩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거실로 들어서자 술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역겹더라고요. 소파에는 빈 소주병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아버지는 TV 앞에서 조는 중이었어요.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이 사람은 집에서 술이나 처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누구야? 저예요. 소연이요. 아버지는 눈을 비비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마치 귀찮은 손님이라도 온 것처럼요. 왔어. 엄마는 중환자실이야. 면회는 내일부터래. 상태가 어떤데요? 간이 안 좋다며요. 간이 안 좋대. 뭐 복잡하게 설명하던데 나도 잘 모르겠어. 네가 가서 의사한테 물어봐. 잘 모르겠대요. 본인 아내가 쓰러졌는데 잘 모르겠대요. 제 짐도 풀기 전에 아버지는 또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없어. 네가 좀 해놨으면 좋겠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가 입원하고 나서 제대로 못 먹었어. 네가 왔으니까 해주면 되잖아.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서울에서 3시간 걸려서 내려온 거예요. 엄마 보러 온 거지. 아버지 밥 해주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자 혼자 집에서 뭘 어떻게 하라고? 남자 혼자요? 남자 혼자 뭘 못해요? 저는 냉장고를 벌컥 열어봤습니다. 소주 4병, 김치 1통, 그리고 상한두부 1모.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뭐예요? 소주는 챙겨놨으면서 밥은 왜 안 해 먹으세요? 뭐긴 뭐야. 먹을 게 없으니까 너 보고 해달라는 거지. 아버지가 하시면 되잖아요. 손 다쳤어요? 다리 부러졌어요.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동안 뭐 하셨어요? 엄마 혼자 아프신데. 네가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힘들었으면 병원 가시든가요. 엄마랑 같이 계시든가요. 왜 집에서 술이나 드시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바로 고개를 숙이고 입 다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진짜 지긋지긋하거든요. 네가 서울 가서 몇 년 살았다고 이렇게 버릇 없어졌어. 버릇 없는 게 아니라 제정신 차린 거예요. 뭐 이것이 진짜. 엄마가 쓰러진 게 어제인데 왜 오늘 아침에야 저희한테 연락하셨냐고요. 왜요? 그건 혼자 병원 다녀오시기 힘드셨죠? 무섭고 외로우셨죠? 그래서 딸들 부른 거잖아요.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거죠. 저희가. 닥쳐. 네가 뭘 한다고 짓거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던지려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어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 아버지가 화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던 걸. 그때마다 엄마가 제 앞을 막아섰던 걸. 근데 이제는 엄마도 없잖아요. 병원에 누워 계시잖아요. 소민이는 안 와요. 뭐 동생은 여기 절대 안 온대요.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다고요. 그 버릇없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당연하죠. 평생 무시당하고 학대당한 사람 얼굴을 왜 봐야 돼요? 학대. 야, 내가 너희를 학대했어. 그럼 뭐예요? 8살짜리 애한테 술 안주 시킨 게 사랑이에요.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고 한 게 교육이에요. 그건 그 시대가 그랬어. 시에 탓하지 마세요.
똑같은 시대에 자기 딸 사랑하는 아버지들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절대 울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뭐, 동생은 아버지가 무섭대요. 저도 무서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무슨 개소리야? 아버지는 평생 저희를 사람 취급 안 하셨잖아요. 딸이라고, 대를 못 이었다고, 시집갈 애들이라고 무시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게 현실이잖아. 딸은 결국 남의 집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학대라고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저희를 한 번이라도 자식으로 본 적이나 있었어요. 밥 차려, 설거지해, 안주 가져와, 빨래 널어, 명령만 하셨잖아요. 전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니네가 효도는 해야지. 내가 니네 키웠는데. 키웠다고요? 진짜 웃기네요.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집에 살았던 거예요. 밥 먹여준 게 사랑이에요. 그건 의무예요. 애 낳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진짜. 아버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남자 없이 집이 돌아가겠냐?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버지 말이에요. 엄마 혼자 30년 넘게 이 집 돌렸거든요. 아버지는 술만 처먹으셨잖아요. 닥쳐! 닥치는 건 아버지예요. 평생 술 처먹고 딸들 무시하고 아내 혹사시키고 그러고도 어떻게 효도해라는 말이 나와요. 나가! 당장 나가! 걱정 마세요. 갈 거예요. 근데 엄마 병원비는 제가 낼 테니까 아버지는 알아서 사세요. 거실을 나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어때? 그 인간 또 술 처먹고 있어? 응. 소주병이 거실에 널려 있어. 그것 봐. 언니 거기서 나와. 언니가 왜 그 인간 뒷바라지를 해야 돼? 엄마는 어떻게? 엄마는 우리가 챙기면 되잖아. 그 인간은 빼고. 언니, 우리 평생 저 인간 눈치 보면서 살았어. 딸이라고 쓸모없다고 시집이나 가라고 들으면서 살았다고. 이제 그만하자. 제발. 소민아. 저 인간은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냥 같은 집에 살았던 남자일 뿐이야. 언니도 알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불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근데 슬퍼서 우는 건지 화가 나서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버지가 무서운 8살 소녀였던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 8살 소녀를 더 이상 그 집에 가둬둘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도 같이 간다고 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혼자 가게. 의사 말을 네가 다 알아들어? 걱정 마세요. 30년 넘게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았으니까요.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너무 말랐어요. 얼굴은 누렇게 떴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아프게 놔뒀어요? 소연아 왔구나. 진작 병원 가셨어야죠. 왜 이렇게까지? 괜찮아. 원래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59살이 무슨 나이 들었어요. 엄마, 이거 간경화래요. 위험하다고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소연아, 아버지는? 또 그 사람 얘기예요. 본인이 이렇게 아픈데도요. 집에 계세요. 많이 화났지? 당연하죠. 엄마가 쓰러졌는데 집에서 술이나 처먹고 있었던 사람한테 화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소연아, 목소리 좀. 엄마는 왜 그래요? 왜 아직도 그 사람 감싸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딱딱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달리 갈 데가 없어. 저희랑 살면 되잖아요. 동생이랑 저랑 우리 셋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럼 네 아버지는?
혼자 두고 가?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평생 술만 처먹고 딸들 무시하고 엄마 혹사 시킨 게 다잖아요. 그래도 부부잖아. 부부면 뭐예요? 그게 학대당해도 되는 이유예요. 소연아,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평생 그 사람한테 사랑받은 적 있어요? 고맙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녀처럼 살았잖아요. 그만해. 전 이해 못하겠어요. 왜 엄마는 아직도 그 사람을 포기 못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30년을 같이 살았어.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너는 몰라. 그 말이 제일 화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또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아버지, 낮부터 술 드시면 어떡해요? 시끄러워. 너는 병원 다녀왔어? 네, 다녀왔어요. 엄마 상태 들었어요? 간경화래요. 이대로 두면 위험하대요.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라고요? 치료받아야죠. 당연히. 돈은 어디서 나와? 네가 낼 거야? 제가 낼게요. 제가 다 낼 테니까 아버지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니네 엄마가 평생 애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제 건강도 못 챙긴 거야.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니네 때문이지. 딸 둘 키우느라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엄마가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금 저희 탓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픈 게 저희 탓이라고요? 탓이 아니라 사실이지.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 안 살았어. 미쳤네.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뭐, 아들이요? 그 아들 타령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그래. 아들만 있었으면 대도 있고 집안도 든든하고 근데 딸만 둘이나 낳아가지고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제 안에 30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그 아들이 있었다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리는 게 아니라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다면 엄마도 저도 이 집에 없었을 거예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아버지가 원했던 그 아들 말이에요.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엄마는 평생 무시당했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실망거리가 됐고 동생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받았어요. 야, 이거 사. 전 8살 때부터 아버지 술 안주 날랐어요. 학교 끝나고 오면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못 갔어요. 집안일 해야 된다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여자 자식이면 집안일 배워야지. 여자 자식이면 사람이 아니에요?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공부해서 뭐하게? 어차피 시집 가면 끝인데. 그래서요? 그래서 저한테 꿈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대학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대학까지 보내줬잖아. 내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장학금으로 갔어요.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냈고 생활비도 제가 다 벌었어요. 아버지 돈 한 푼도 안 받았다고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가 아들이었으면 달랐을까요?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해줬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이라도 사람 취급이라도 해줬을까요? 아버지는 평생 저희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셨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요. 저희가 뭘 해도 당연한 거였죠. 딸이니까, 쓸모없으니까. 그게 그 시대였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8살애한테 술 안주 시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딸 낳은 엄마를 출산 다음 날부터 일 시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평생 우리를 무시한 거예요? 닥쳐. 아버지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던질 것 같았어요. 던지세요. 던져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맘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폭력 휘두르고, 그렇게 평생 사셨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다. 뭐라고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아내는 병들고 이게 내 말년이라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뭐라고? 지금 자책하시는 거 아니죠? 그냥 나 불쌍해 하시는 거죠?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시면서 본인만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다들 그랬다고. 다들 그랬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똑같은 시대에 자기 딸 사랑하는 아버지들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건 아버지만 못했어요. 아버지만 우리를 학대했어요. 그걸 시대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죽을 때까지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제 방 앞을 서성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 가냐? 서울이요. 엄마는 어떡하고? 병원비 제가 낼게요. 퇴원하시면 엄마는 저희가 모실 거예요. 그럼 나는 아버지는 혼자 사세요. 뭐 전 아버지 안 돌봐드릴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요. 이것이 진짜 자식이 부모를? 부모요? 아버지가 저희 부모 노릇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내가 니네 키웠잖아. 밥 먹여준 게 키운 거예요. 그건 법적 의무예요. 애완동물도 밥은 주거든요. 사랑, 관심, 존중,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염치로 효도를 바라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아버지를 마주봤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효도 안 할 거예요. 미워서 그러는 거지? 아니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저를 지키고 싶어서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 전 평생 8살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무섭고 작고 사랑받지 못하는 8살로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넌 불효자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 안 해요. 절대로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안 났어요. 후회도 안 됐고요. 그냥 숨이 쉬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전화를 걸어 엄마 상태를 확인했어요. 간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잘한 거야?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자. 응. 근데 언니, 진짜 괜찮아? 후회 안 해? 후회. 왜 후회해? 당연한 선택이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소주병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넌 딸이야. 딸은 결국 돌아와. 그런 날이 2주쯤 지났을 때 동생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아빠가 넘어졌대. 뭐? 병원에서 연락 왔어. 집에서 술 먹고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대. 지금 응급실이래. 상태는? 잘 모르겠어. 뇌출혈 의심된대. 언니, 우리 어떡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안 갈 거야. 진짜? 너도 가지 마. 우리 상관없어. 근데 언니, 죽으면 어떡해? 그건 그 사람 선택이잖아. 술 처먹고 넘어진 게 누구 탓이야? 응, 그래. 나도 안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왜 안 돼? 저 사람이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 죽어도 싸지.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였어요. 소연아, 엄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했어. 너 왔다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발 좀 와줘. 싫어요. 뭐? 싫다고요. 전 안 갈 거예요. 소연아,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셔. 그래서요? 제가 뭘 어떡하라고요? 소연아, 제발. 엄마 혼자는 못해. 수술 동의서도 써야 하고. 엄마가 하세요. 엄마 남편이잖아요. 소연아, 전 그 사람 가족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면서요.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지 마세요. 저 진짜 역겹거든요. 소연아. 그래도 엄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어요. 엄마는 왜 그래요? 왜 아직도 그 사람한테 매달려요? 소연아,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뭐 해줬어요? 사랑해줬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녀처럼 부려먹기만 했잖아요. 그래도 정이 있어. 정요? 그게 정이에요? 그건 그냥 집착이에요. 소연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정말? 근데 엄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 한 번 가고 나면 전 다시는 그 사람 앞에 안 나타날 거예요. 결국 저는 다시 창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작아 보였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늙고 병든 노인이었어요. 근데 동정심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자업자득이네 싶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시죠?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셔야 해요. 수술이요? 네, 뇌출혈이 있어서요. 지금 안 하면 위험해요.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내려다봤어요. 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소연아, 미안하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미안하다고 하신 거예요? 에,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너희들한테 너무 못했지.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게 딸은 시집 가면 끝이라는 게 그게 다 맞는 줄 알았단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뭐, 지금 죽을 것처럼 누워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다예요? 그럼 제 30년은 뭐가 돼요? 소연아, 전 8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딸이어도 괜찮다고, 나도 소중하다고, 그런 말 한 번만 들어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평생 저를 무시했잖아요. 쓸모없다고, 남의 집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그럼 뭘 어떡하라고?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진짜 끝까지 그러시네요. 지금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냥 미안하다 하면 다 용서해 줄 줄 알았죠? 아니야. 나는 전 아버지를 용서 못해요. 절대로요. 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럼 날 죽게 내버려도 뭐라고요? 수술 동의 안 해줘도 돼. 그냥 이대로 죽을게.
어차피 자식들도 날 싫어하고 아무도 안 찾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비겁하시네요. 뭐, 평생 자기 맘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날 죽게 내버려둬라니요. 진짜 비겁하세요. 아버지, 저 아버지 때문에 수술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후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맙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수술 끝나고 회복되면 전 다시는 안 와요. 소연아, 그리고 아버지, 뭐냐? 전 아버지를 용서 안 해요.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감정도 없어요. 이제는요. 그게 제일 슬픈 진실이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의식도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병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한테 상태만 확인하고 병원비만 냈어요. 아버지는 저를 찾았대요. 계속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링거 거치대를 끌고 걷고 있었어요. 소연아, 아버지, 너 왜 병실에 안 와? 올 이유가 없어서요. 너 보고 싶었어. 소연아, 나 진심으로 미안해. 정말이야. 알았어요.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아니요. 뭐, 용서 안 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어떡하라고? 또 그 말이네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혼자 사세요. 넌 정말 나한테 정이 하나도 없냐? 네. 없어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거든요. 나 죽으면 후회할 거야. 안 해요. 절대로요. 넌 불효자야. 네, 저 불효자예요. 그게 어때서요? 아버지,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아버지 없이요. 소연아, 그리고 엄마는 저희가 모실 거예요. 퇴원하시면 서울로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럼 나는 아버지는 여기 남으세요. 혼자요. 이것이 평생 혼자 사셨잖아요. 가족 옆에 있었어도 혼자였잖아요. 이제 진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다 끝났어? 응. 이제 진짜 끝이야. 후회 안 해? 전혀.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자유야. 그러게. 자유.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퇴원해서 저희랑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동생이랑 저 셋이서요. 아버지는 여전히 창원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보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전화는 안 해요. 목소리 듣기 싫거든요. 동생은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생활비도 안 보내요. 언니,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이기적인 걸까?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제 상관없어. 진짜? 응. 죄책감 같은 거 안 들어. 그냥 끝난 일이야.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죄책감은 없었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남았습니다. 공허함이었어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아버지 또래의 노인을 봤습니다. 그분은 손녀로 보이는 아이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우리 손녀, 오늘 뭐 먹고 싶어? 할아버지, 떡볶이요. 그래. 할아버지가 사줄게. 우리 손녀 최고.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안 들었어요. 나도 저런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다른 집 애기네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정리하면서 가져온 유품이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1992년 3월 2일. 소연이 초등학교 입학. 선물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다. 미안하다. 1995년 6월 15일. 소연이 전교 2등. 자랑스럽다. 근데 칭찬은 못 해주겠다. 교만해질까봐. 1998년 10월 3일. 소연이가 아빠 싫어요라고 했다. 가슴이 아프다. 근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안 바꿨어요? 교만해질까봐.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칭찬 한번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럼 배우면 되잖아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저는 수첩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안 바꾼 건 결국 안 바꾸려고 한 거잖아요. 거실로 나가니 엄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소연아, 뭐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요. 밥 먹었어? 소민이가 저녁 해놨는데. 나중에 먹을게요. 엄마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셨어요. 저는 알았어요. 또 아버지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소연아, 왜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변하셨대. 술도 끊고 집안일도 혼자 하시고. 또 아버지 얘기네요. 그래요. 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대. 엄마,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저 받을 생각 없어요. 소연아, 왜요? 제가 냉정해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저 아버지 용서 못해요. 앞으로도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니?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하다고요? 평생 저를 무시한 사람한테 생활비나마 보내는 게 너무한 거예요? 소연아, 엄마 말은 그게 아니라. 엄마는 왜 아직도 그 사람 편을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그래도 아버지잖아. 아버지 노릇 안 한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엄마, 전 더 이상 아버지 얘기하기 싫어요. 그 사람 용서 못하는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소연아, 엄마는.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 맘대로 해. 고마워요, 엄마. 근데 소연아, 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정말? 네. 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몰랐던 사람 밑에서 자란 나도 결국 사랑을 모르는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나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불효자예요. 인정해요. 근데 저는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생 저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끝까지 모시는 게 도리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이 더 소중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부모니까 끝까지 용서하고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1초도요.